오늘 200세 노인에게는 연금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를 돌보지 않지요. 그는 매일 새벽녘이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지지직거리는 수레 소리를 내며 도시의 좁은 틈새를 걷는 그를 보고 많은 이들은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노년의 리듬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제도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배어온 습관, 머릿속의 치밀한 계산, 그리고 스스로 정한 삶의 규칙들입니다. 그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막연한 기대의 게임에서 스스로 퇴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했으며 심지어 다른 노인들의 인생 코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존엄한 노년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잘 사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은 김수님. 100살에서 딱 3살이 모자란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까지 사는 게 복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살면 번거로운 일만 많아지고 돈은 부족해지며 자식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니까요. 오늘도 알람 소리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처럼 채 5시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죠. 방 안은 고요했고 벽 쪽의 낡은 선풍기만이 가끔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 아직 깨어나고 싶지 않아 칭얼대는 것 같더군요.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기계의 녹이 쓴 모양입니다. 나는 천천히 털양말을 끌어올려 발목까지 덮었습니다. 6월이라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고 습하니까요. 주방으로 걸어가 수돗물을 틀고 온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몇 초 동안 벽에 걸린 작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게 꼭 사람 숨 가쁜 소리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전기밥솥에는 어젯밤 씻어둔 쌀 한 컵 반과 고구마 몇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늙으면 치아가 부실해지니 물기가 많은 죽 같은 음식을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냉장고에서 내가 직접 담근 장아찌 한 통과 볶은 땅콩가루를 꺼냈습니다. 소금과 정종으로 맛을 낸 이 장아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번거롭다며 만들 줄도 모르더군요. 나는 번거로운 게 좋습니다. 번거로워야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죽이 끓기를 기다리며 작은 가게 불을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다 적습니다. 500원짜리 비닐봉지, 3영원어치 채소, 9영원짜리 감기약까지 전부요. 구두쇠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ATM 영수증을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는 붉은 펜으로 크게 써두었죠. 비상약 값으로 2만 원 남겨둘 것. 급하지 않으면 손대지 말 것.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알람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메시지였죠. 방 이름은 김신의 보물들 연락망입니다. 막내딸 지은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지어준 이름이죠. 그때만 해도 지은이는 자기가 만든 브라우니 사진을 올리며 제잘거렸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메시지 한 줄 보내면 다행입니다. 메시지는 큰딸 영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밥그릇을 안고 웃고 있는 돼지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답이 없더군요. 나는 휴대폰을 덮어두고 끓어오르는 죽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취익 소리를 내며 밥솥이 보온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갓 지은 뜨거운 고구마 죽을 그릇에 담고
땅콩가루를 한 줌 뿌렸습니다. 장아찌 한 점을 곁들이니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입맛이 돌더군요. TV도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조용해야 합니다. 식사조차 급하게 하면 늙는 것도 빨라지는 법이니까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베란다의 빨래들을 보며 누군가는 이제 잠들고 누군가는 막 깨어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닦은 뒤 식탁을 3번 닦았습니다. 첫 번째는 밥알을 치우기 위해, 두 번째는 뜨거운 행주로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습관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내 보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들과 예전 가계부들, 그리고 내가 직접 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도 정부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법이죠.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구석에 놓인 1964년이라고 적힌 낡은 가죽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패가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끝까지 버티기엔 충분한 정도죠. 이 낡고 조용한 집은 나에게 피신처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나의 첫 번째 방어선인 셈입니다. 내일은 폐지를 주우러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생긴 나의 새로운 습관이죠. 남들은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며 비웃기도 하지만 나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 서 있고 걷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스름한 시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마스크까지 챙겼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번번한 보따리 같은 모양새였죠. 빨간색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설 때면 바퀴에서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꼭 내게 천천히 걸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는 밤새 고여있던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부산 특유의 초여름 눅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늙은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지만 나는 이 시간의 거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고요하며 길고양이조차 하품을 하는 그런 시간 말이죠. 나는 이 동네 지리에 박습니다. 어디에 좋은 박스가 나오는지, 어느 편의점 분리수거일이 언제인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압니다. 기름때가 묻었거나 너무 얇은 박스는 줍지 않습니다. 내가 찾는 건 깨끗하고 단단하며 접기 좋은 것들입니다. 길모퉁이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유리문이 열리며 노란 머리의 청년이 나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민호입니다. 입은 거칠지만 심성은 착한 아이죠. 일찍 일어나야 햇볕을 버는 법이지. 내가 웃으며 답하자 민호는 내 수레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워서 얼마나 벌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서두르지 않고 민호가 들고 있는 담배를 가리켰습니다. 그 담배 한 갑에 얼마냐? 4,500원이죠. 왜요? 내가 아침 내내 이 수레를 가득 채워봐야 고작이 영원 벌까 말까다. 내 담배 반 값도 안 되는 돈이지. 그런데도 내가 왜 이걸 하는 줄 아니? 운동 삼아 하는 거다. 겸사겸사 어느 집 물건이 새로 들어왔나 구경도 하고. 민호는 내 말에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유통기한이 임박한 두유 한 팩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차피 폐기할 거니까 드세요. 나는 두유를 받아들고 다시 수레를 밀었습니다. 30개쯤 되는 박스를 주워 잘 펴서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1kg이 좀 넘을까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며 혀를 차겠지만 이건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가끔 나는 내가 작은 개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는 곳으로 내 삶을 옮기고 있는 개미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손을 깨끗이 씻고
박스들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것은 봉투로 만들고 얇은 것은 수납장 정리용 상자로 만듭니다. 수치를 재어 종이 테이프로 마감하면 꽤 근사해집니다. 이 봉투들은 시장에서 장신구를 파는 박씨 아주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주머니는 내 봉투가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깔끔하다며 차차 몇 봉지와 바꿔주곤 하죠. 나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멈추게 하지 않고 늙음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으려는 나만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도시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기록자입니다. 오늘 번 이 700원을 가계부 잡수임란에 적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호와 대화 한 번, 두유 한 팩이라고 덧붙였죠. 이런 아침은 꽤 괜찮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죠. 나는 한때 이 두 손으로 삼남매를 키워냈고 재봉틀을 돌려 집 대출금을 갚았으며 주판을 튕겨가며 10원 한 장까지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두 손으로 나 자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100살에서 3살 모자란 97, 딱히 축하할 일도 아니건만 큰딸 영희는 기어코 온 가족이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엄마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드려야죠. 영희의 그 말투는 참 듣기 거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라도 된 것 같으니까요. 오전 9시 정각 휴대폰 거치대 대신 냄비 뚜껑에 휴대폰을 세워두었습니다. 화면 속 내 얼굴은 좀 흐릿했지만 조명을 밝게 켜고 아끼는 푸른색 니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첫 화면에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어 아들 철수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97이시네. 3년만 더 힘내서 100살 찍고 훈장 받으셔야죠. 힘내긴 뭘 힘내냐. 그냥 천천히 걷는 거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낡은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거 우리도 걱정돼요.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거긴 사람들도 많고 관리도 해주잖아요. 철수의 말에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그렇죠. 그들의 말은 다 옳고 논리적이었지만 정작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막내 지은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해피 버스데이. 여긴 아직 밤이에요. 지은이는 손녀딸에게 카메라를 넘겼고 아이는 나에게 그레이트 그랜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지만 솔직히 그 아이의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았고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10여 분간 떠들썩한 대화가 오간 뒤 그들은 각자 바쁜 일을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혈압은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니 조만간 들르겠다는 말도 없었죠. 괜찮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그들은 내가 넘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정말 두려운 건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그저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라고 한마디 던지는 상황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점심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사 자리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곳에 가면 농담을 던지는 박영감 님도 있고 국물이 넘치도록 웃어주는 이씨 할머니도 있습니다. 수님 씨 왔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두부조림 남겨뒀어. 사람들의 환영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97이라는 말에 다들 박수를 쳐주더군요. 방금 전 영상통화보다 이곳이 훨씬 따뜻하고 실감났습니다. 식사 도중 이웃사촌인 박 씨가 부추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샀어. 저녁에 볶아 먹어.
반은 볶고 반은 만두 빚어야겠네. 내가 대답하자 박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녀는 나보고 왜 아직도 실버타운 안 들어가냐고 전화질이야. 나는 두부 한 점을 씹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안 넘어졌는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혈연은 보장된 보험이 아니라 사치품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 베풀었던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 창가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바래버린 수첩 위를 비추었습니다. 왼쪽은 지출, 오른쪽은 계획, 내 세계는 이 두 페이지 안에 존재합니다. 낡은 주머니에서 볼펜 세 자루와 작은 가위, 고무줄, 그리고 검은색 주판을 꺼냈습니다. 주판알을 튕기는 소리는 라디오 소리보다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번 달 지출을 정리해 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 그리고 내가 살던 아파트를 월세 준 수입 80만 원. 폐지를 팔아 번 돈 2만 원. 나는 이 돈으로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100세까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출 내역을 적어 내려갑니다. 약값 5만 원, 식비 20만 원, 수도 광열비 7만 원. 나는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 한 대로 버티죠. 남은 돈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체국 예금, 하나는 가방 안 절제 상자, 마지막 현금은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 둡니다. 주식도 보험도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와 내 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니까요. 그리고 500만 원 정도를 장례 비용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이미 상조회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화장을 하고 빈손은 차리지 않으며 유골함도 필요 없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담백하게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벽에 붙여둔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급시 연명치료 거부, 서랍 안회색 상자 확인할 것. 누군가는 너무 이르다고 하겠지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폐를 끼치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아들 철수는 내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하고 영희는 너무 계획적이라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고생을 알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시절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머리가 둔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 머리는 아직 잘 돌아갑니다. 휠체어나 혈압 측정기보다 내게는 이 명석한 두뇌가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계부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현재 자금으로 36개월 버팀 가능. 부족할 시 비상용 금반지 처분할 것. 결혼할 때 받았던 이제는 손가락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반지 말이죠. 창밖에 빛이 강해지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고무줄로 묶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틸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남에게 기대는 건 일시적이지만 나를 믿는 건 영원하니까요. 나는 내 낡은 아파트를 젊은 부부에게 월세 주었습니다.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햇볕이 잘 드는 그 집을 누군가는 고마워하며 빌려갔죠.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내가 지금 지내는 숲길 공동체의 생활비로 씁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들이 각자 방을 쓰며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택입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곳에서 나는 식사 당번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죽을 끓이고 점심엔 반찬 두어 가지와 국을 만듭니다. 시장 상인들과 물건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옷수선을 해주면 그들은 신선한 채소를 가져다 주죠. 덕분에 한 달 식비를 아주 적게 쓰면서도 늘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이웃인 박 씨는 귀는 어둡지만 손재주가 좋아 고장난 플러그나 문고리를 잘 고칩니다.
그가 수돗물을 고쳐주면 나는 부추전을 부쳐 대접하죠.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딸 영희가 내가 아파트를 월세 주고 공유주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세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우리 집안 유산이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고 내 집이다. 죽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나누든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영희는 말문이 막힌 듯 대꾸하지 못하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제도나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다 겪어보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요. 나는 돈은 없지만 지혜가 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과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구석에 처박힌 물건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했던 건 아닙니다. 19의 남편을 만나 부산 영도의 좁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할 줄만 아는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0 초반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쌀을 주지도 방세를 내주지도 않으니까요. 나는 동네 세탁소에서 수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이 작아 힘들 거라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밤낮 없이 연습해 나중에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수선쟁이가 되었죠. 교회에서 가계부 쓰는 법을 배웠고 숫자를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나중에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엄마들에게 돈 아끼는 법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만 매일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유주택에는 자기 돈 관리조차 못해 쩔쩔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맡겼다가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 오갈 데 없어진 분들도 있죠. 사회복지사 이 팀장이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수님 할머니, 다른 분들에게 가계부 쓰는 법이랑 돈 관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첫 수업. 거실에 의자 10개를 놓고 시작했는데 15분이나 오셨습니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는 법, 약값과 식비를 봉투에 따로 담아 관리하는 법. 사람들은 내 설명을 듣고는 휴대폰으로 칠판을 찍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님 씨, 덕분에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처음 알았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어느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돌아오다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죠.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내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영희는 당뇨 때문에 간병이 힘들다 하고 철수는 일이 바빠 병원비 대기가 어렵다고 했죠. 미국에 있는 지은이는 2주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는 서글픔보다는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의사가 연명치료 여부와 향후 계획을 물었을 때 나는 가방 안에 서류를 건넸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한 모든 결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의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생은 떠날 때도 깔끔해야 하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수레를 끌고 돌아오자 공유주택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총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에코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벌어 공동 식사 기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우리가 직접 벌어서 먹읍시다. 내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팀장의 소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97살의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썼죠. 라디오 DJ가 내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내 말에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는 매주 라디오를 통해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엑스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100살이 되던 날 공유주택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평생 써온 가계부와 직접 만든 봉투들, 그리고 내 인생의 기록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 전시물을 보며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철수의 그 한마디가 오늘따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대학생 지훈이의 인생 멘토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지훈이는 내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제작해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인생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훈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